안녕하세요. 듬직한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 셋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파도를 부딪혀온 사람입니다. 남편 또한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저를 만나 지금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남편과 동반자로 함께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조카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이젠 없으면 안 될 조카와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난 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했어요. 저희 남매와 어머니밖에 모르는 사랑꾼이었던 아버지와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라면 모두 인정하는 자타공인 현모양처라고 불렸던 어머니. 남아 선호 사상의 색깔이 굉장히 짙었던 시대였지만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을 나눠주며 온실 속에서 화초를 돌보듯 그렇게 키우셨고 저보다 2살이 어렸던 동생도 저를 잘 따라줬습니다.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족, 4 식구가 서로 뭉쳐있으면 몇십억 부자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만 가득 채워졌던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건 다름 아닌 저의 10살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기도 했고 마침 주말이기도 했기에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서 근처로 나들이를 가던 중이었어요. 우리 순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오늘은 이 아빠가 다 사줄게. 우와, 정말? 그럼 나 오늘 돈가스 먹을래. 그래, 우리 순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리고 저녁엔 케이크 사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소원도 빌자.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 생일이니까. 늘상 돌아오는 제 생일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좀 들뜬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절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 커다란 굉음과 함께 차가 뒤집혔고 저는 온몸에 통증을 느끼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땐 하얀 천장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서 이모와 외삼촌이 울고 있었고 그 옆엔 고모가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가족은 교통사고가 난 거였고 부모님께선 사고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으며 저와 동생은 목숨을 건져 이렇게 병원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두 분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린 남동생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멀뚱멀뚱 부모님의 사진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저희 남매에게 이모가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순호야, 이제부터 네 이모랑 같이 살자. 이모가 너희 끝까지 책임져 줄게.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희 남매를 향해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말만 할 뿐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거든요. 고작 10살, 8살 난 어린 남매가 어른도 없이 둘이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보육원이라도 가야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이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저희 남매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모를 따라갔습니다. 이모는 작은 집에서 힘겹게 공장 일을 하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가시던 분이셨어요.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를 걷어주셨고 한창 성장기에 접어든 저희 남매를 위해 시장에서 장을 봐오시며 온갖 맛있는 것들을 가득 먹여주려고 하셨고 어딜 가도 기죽으면 안 된다며 옷과 가방을 새로 사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내가 너희를 왜 데리고 왔는지 안 궁금해?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것 같아서. 궁금하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누군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 언니가 딸내미 하나 아주 야무지게 키워놨네. 맞아,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니네가 우리 언니 자식들이라서야. 우리 언니랑 형부가 세상에 남겨두고 간 유일한 흔적이잖아. 오빠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또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사람이니까 당연히 널 데려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사돈께서도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너흰 꼼짝없이 보육원 같은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꼴을 눈뜨고 보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이모가 데리고 온 거야. 생각보다 별거 없지? 어쨌든 저희를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텐 이모가 은인이나 다름없는 건데 어떻게 그게 별거 아닐 수가 있겠어요. 감사해요, 이모. 집은 좀 좁지만 그래도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랑 사는 거하고 생판 모르는 남들 틈에 섞여 사는 건 천지 차이니까. 나도 고마워.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내가 해주는 밥도 잘 먹어주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잘 지내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잘 살아보자. 이모는 저희 남매 끔찍이도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친자식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 생일과 부모님의 기일을 동시에 챙겨주시곤 했어요. 생일날 자정이 되면 꼭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주시며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생일은 생일이고 기일은 기일이잖아. 기쁜 건 기쁜 대로, 슬픈 건 슬픈 대로. 생일이 부모님 기일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네가 제일 축하받아야 될 날을 계속 지나쳐버리게 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언니랑 형부도 엄청 슬퍼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태어난 날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마음껏 축하받아. 앞으로 평생 옆에서 이 이모가 축하해줄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예쁜 내 조카. 어린 나이에 저희 남매는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리게 됐지만 그래도 온전히 저희를 사랑해주고 품어준 이모 덕분에 그 흔한 사춘기 한번 겪지 않고서 저희 남매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딱 20살이 되던 초겨울쯤 하늘은 홀로 남은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준 이모마저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모의 사고 소식을 듣던 그날은 정말 하늘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이모, 나랑 순호 끝까지 책임져 준다면서 지켜준다고 했잖아. 평생 옆에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우리랑 같이 잘 살겠다며.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어딨어. 이건 아닌 거잖아. 자라는 동안 이모에게 사랑만 받고 아직까지 돌려드린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호련히 떠나버린 이모가 참 많이 미웠고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모를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저희의 보호자였던 이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동생을 위해 곧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구별 없이 오직 동생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가끔은 정말 미친 듯이 피곤해서 걸어가면서도 저절로 눈이 감기는 날도 있었고 또 코피가 쏟아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매일같이 피곤해하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해 누나. 내가 없었으면 누나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누나가 고생하는 거 알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살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미안하다야. 누나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뻔히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미안하면 절대 사고 같은 거 치고 다니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그게 이 누나한테 은혜 갚는 거야. 동생은 그런 제 말에 자극이라도 받은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세상 어딜 뒤져봐도 저희 순호만큼 착하고 바른 동생은 없을 거예요. 아, 이 말을 쓰고 보니까 너무 동생 자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동생은 듬직하고 성실하게 잘 자라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게 됐답니다.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산소로 찾아가 저를 2번 올리고 술을 1번 뿌려드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에서 우리 크는 거 잘 지켜봤지? 순호가 벌써 20살이 돼서 대학에 들어갔어. 예전엔 나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았는데
이젠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어깨도 엄청 넓어졌고 말이야. 우린 잘 지내고 있어. 가끔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그래도 이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 조금 덤덤해진 것 같기도 하네. 우린 지금처럼 엄마 아빠가 걱정할 일 없게끔 잘 지내고 있을게. 그리고 이모가 계시는 산소에도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부모님 산소에선 그렇게 쉴 새 없이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모의 묘 앞에 서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긴 말 대신 이모의 비석 옆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모, 오늘 우리 순호 대학 들어갔어. 같이 있었으면 누구보다 좋아했을 텐데 아쉽다. 거기서 엄마랑 아빠 만났을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먼 미래에 우리 꼭 다시 만나서 못다한 얘기들 많이 나누자. 사랑해 이모. 그 후 동생은 대학 생활을 위해 독립을 하게 됐고 동생이 독립하게 되자 저도 겨우 한숨 돌리며 제 삶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한 느낌이라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되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장 제 생활이 크게 여유롭지 않았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도 없었기에 친한 지인을 통해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됐죠. 그런데 처음 만난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라온 환경부터 비슷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텐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남들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형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냐고 진짜 부러워 죽겠다면서 말이죠. 와, 성태 씨도 형이 있어요? 저한텐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동생이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냐고. 성태 씨는 형이랑 그렇게 각별해진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머니는 11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일도 안 하시고 집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면서 술을 드시고 형이랑 저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주정을 부리기만 하셨어요. 그때 형 나이가 17이었는데 집에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 그 어린 나이에 형 혼자 공장이라면서 가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각별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이라니. 형은 벌어온 돈으로 저한테 모든 걸 해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기도 분명 학교를 다니고 싶었을 거고 공부를 하고 싶었을 텐데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성태 씨도 솔직하게 털어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실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 10번째 생일날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가 저희 남매를 걷어 키워주셨는데 이모마저 20살이 되던 해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돌봤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랑 절로 애틋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태 씨랑 저랑 다른 듯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의 빈자리는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남편과 전 서로가 겪어왔던 아픔과 슬픔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기에 그런 부분들을 말없이 보듬어가면서 예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대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연애를 하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게 됐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았고 가장 잘 이해했기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었기에 가족들만 불러서 인사를 하고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것만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로 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시숙님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었기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게다가 결혼까지 하셔서 형님도 같이 나오실 거라는 말에 심장이 입 밖으로 떨어져 나올 것만 같았죠. 시숙님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형님까지도 좋은 사람이길
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고급 식당에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고 나름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약간 낯을 가리는 성격이던 저는 시숙님께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형님한텐 또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까 속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순간 형님이 제게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될 거고 나이도 내가 더 많고 어차피 내 아랫사람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지금부턴 편하게 동서라고 부를게. 네, 편하게 불러주세요, 형님. 근데 동서, 내가 여기 오기 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왜 결혼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결혼식은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없어? 네, 솔직히 전 딱히 결혼식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또 웨딩드레스 욕심이니 로망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부를 만한 하객들도 몇 없고 해서 그냥 그럴 바엔 차라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식사나고 끝내자 싶었어요. 남편도 그 부분에 동의해줬고요.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아휴, 역시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는데 그 말이 틀린 줄 알고 살았더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네. 네? 뭐라고요, 형님?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야. 그런 사연이 있었는 줄 몰랐네, 동서. 난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현명하게 선택 잘했네. 아우, 배고프다.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시나요? 욕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쁜 것 말입니다. 제게 형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숙님은 불쾌한 아우라를 뿜는 형님과는 다르게 참 선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고 식사를 하고 나가는 길에 저를 따로 불러 하얀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성태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태를 돌봤어서 그런가 꼭 동생이 아니라 아들 장가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이건 내가 주는 작은 결혼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받아줘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큰 돈도 아니고 집 구할 때 보태거나 가구 사는 데라도 보태요. 그리고 다음엔 우리 집에 애기 보러 놀러 와요. 아직 3살밖에 안 돼서 오늘은 장모님께 잠시 맡겨놓고 왔거든요. 다음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줬고 남편은 그 돈을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 것 같았기에 저는 남편의 등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됐고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난 후 동생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저희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며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대체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결혼 후 저희 사이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깨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예쁜 아들 하나와 연년생으로 예쁜 딸까지 낳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딱 하나 옥의 티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시숙님과 남편 앞에선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행동을 하다가도 저랑 둘이서만 있으면 아주 거짓말처럼 가면을 싹 갈아 끼곤 했어요. 언젠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남편과 시숙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형님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솔직히 말해봐. 시집살이 하기 싫어서 일부러 부모 없는 사람 골라 만난 거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님. 일부러 부모 없는 사람 골라 만난 거냐뇨. 듣는 저도 기분 나쁘지만 그건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까지 욕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왜 그렇게 발끈해? 내가 너무 전곡을 정확히 찔러버렸나? 아유, 많이 아팠구나, 동서. 미안. 내가 워낙 이런 걸 잘 찔러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해야 할까? 사랑 간파를 잘한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욕하는 것도 아니지. 다 맞는 얘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형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하신 것 같은데요.
시집살인 하기 싫고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중에 제일 나아 보이는 아주버님이랑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었지? 어차피 부모님 안 계시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테니까 이참에 내가 가르쳐 줄게. 똥물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라고. 윗사람이 말을 하면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고분고분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야. 동선 회사 생활도 이딴 식으로 하니? 직장 상사가 말하면 눈 똑바로 치켜뜨면서 달려들고 말대답하고? 적어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라서요. 형님, 이제 그만 적당히 하시죠. 저랑 계속해서 싸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끼치게 기분 나쁘니까요. 그렇게 저와 표정을 굳혀가면서 싸우다가도 남편과 시숙님이 들어오면 금세 웃는 얼굴을 장착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숙님 집에 놀러 갔는데 조카가 마침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조카는 먹기 싫은 듯 입 주변에 음식을 죄다 묻혀놨는데 형님은 그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계속해서 억지로 조카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으려고 하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형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딱 봐도 밥 먹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밀어 넣으시면 어떡해요.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입가며 바닥이며 흘리는 음식이 반이잖아요. 요새 반찬 투정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내가 교육시키는 중이었어.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 좀 하지 마. 아직 어리잖아요. 반찬 투정 같은 거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른들도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애들한테도 입에 맞는 게 있고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형님은 싫어하는 음식 계속 입에 밀어 넣으면 못 이기는 척 드실 수 있어요? 뱉으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이것저것 만들어서 조금씩 먹여보세요. 저희 애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은근 효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견하네, 훈수두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형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를 더 마음에 안 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싫어할 법도 했습니다. 윗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찍어 누르고 싶어 하는데 절대 꺾이지도 눌리지도 않고 되려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니 싫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형님을 빼놓고 보면 시숙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자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대화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의 정신적 지주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시숙님이 뺑소니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었죠. 연락을 받고 아이들을 챙긴 뒤 급히 달려간 장례식장엔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형님과 울먹거리고 있는 조카 승철이가 있었어요.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징징거리는 소리 내지 마. 듣기 싫으니까. 저희 부부는 형님의 호통에 너무 놀라 승철이를 끌어안았고 형님은 저희를 한번 쳐다보다 이내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찾아오는 지인들이 위로의 말로 이제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그 뒤에다 대고 내가 애를 왜 혼자 키우냐, 누구 팔자 말아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온몸에 닭살이 쫙 돋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 결국 저는 모든 조문객들이 다 빠졌을 무렵쯤 형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님, 저 아까 혼잣말로 내가 왜 애를 혼자 키워? 누구 팔자 말아먹을 일 있어?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혼잣말도 였던데? 그래, 이왕 들었으니까 말할게. 나 승철이 혼자 못 키워. 동서도 여자니까 알지? 애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애 혼자 키우면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까지도. 나는 그런 어줍지 않은 동정이나 기분 나쁜 시선들, 편견들 다 견뎌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뭐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카에게 상처를 안겨주려는 형님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만 장례식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또 승철이까지 다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안 키우시면 어떡하실 건데요? 고아원으로 보내기라도 하시게요? 형님, 그거 애한테 진짜 못할 짓 하시는 거라는 거 알아요? 당연히 내가 안 키울 거니까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지.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줘야 돼, 내가? 왜? 형님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아요. 아니, 악마도 이러진 않겠어요. 승철이한텐 지금 형님이 유일한 세상일 텐데 형님 그러다가 정말 천벌받아요. 네? 벌을 받아도 내가 받지 동서가 받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장례 끝나고 나면 우리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애를 고아원에다가 보내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이래저래 훈수 두지도 말고 동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살아. 알겠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는 이 수준 이하의 대화를 승철이가 듣지 않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승철이는 그날 저희의 대화를 다 엿들은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시숙님을 잘 보내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저녁, 승철이가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 하나 없이 비를 쫄딱 맞고선 말이죠.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우선 승철이를 집 안으로 들였고 수건을 가져와 젖은 얼굴이며 몸을 꼼꼼하게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승철아, 비 오는데 왜 우산도 안 쓰고 이렇게 왔어?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작은 엄마 집까지는 어떻게 왔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온 거야? 네, 작은 엄마,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말해봐. 장례식장에서 엄마랑 작은 엄마 대화 다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저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작은 엄마가 저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게요. 조그만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일으켜 세워주고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에게 그동안의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형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요.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다 얘기해줬죠. 대화를 끝낸 후 내린 저희의 결론은 승철이를 우리가 키우자였습니다. 또 승철이를 보니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그 형님이라는 못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철이를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 행여나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형님은 순순히 아이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스로 혹을 떼가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행패 안 부릴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동서. 앞으로 살면서 다신 승철이랑 저희 가족 머리 털끝이라도 볼 생각하지 말어. 행여나 찾아오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날 이후로 승철이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아이들에게도 승철이와 함께 살게 된 이유를 받아들이기 쉽게끔 얘기해줬는데 예상외로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더군요. 되려 함께 로봇놀이를 할 사람이 생겼다며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에서 살짝 낯을 가리던 승철이도 어느 순간부턴 마음 편하게 아이들과 잘 놀고 밥도 잘 먹으면서 점점 저희 가족과의 생활에 잘 적응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어버이날이 왔을 때 저와 남편에게 서툴게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준 거였습니다. 우리는 무늬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승철이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어요. 중학생이 됐을 땐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탔다며 작품을 들고 왔는데 와, 정말 넋을 놓고 쳐다볼 만큼 잘 그렸더라고요. 학원 한 군데 보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야, 승철아, 너 커서 화가해도 되겠다. 내 조카라 사는 말이 아니라 너무 잘 그렸는데? 작은 아빠, 너무 그렇게 비행기 태워주지 마세요. 저 좀 민망해지려고 해요. 야, 이런 건 비행기가 아니라 극찬이라고 하는 거야. 미술학원 문턱 한번 안 밟아보고 이 정도로 그리는 거면 재능이지, 재능. 승철아, 이 정도면 너 정말 잘하는 거야. 그 후로 승철이는 점점 미술에 대한 두각을 드러냈고 제대로 배워보라고 학원을 보내주려고 하니 본인 스스로가 집에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재능 있는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 조금도 아깝지 않았기에 저희는 좋은 물감이며 붓, 팔레트 같은 것들을 승철이에게 사줬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실력을 키워나가던 승철이는 입시에 성공해 서울에서 유명한 미대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오직 승철이만을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승철이는 대학에 진학했어도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부부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집에 있을 때도 쉴 때도 손에서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붓과 물감을 놓지 않았고 시시때때로 저희 부부의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했죠. 짜잔! 이거 두 분이서 계시는 모습 스케치한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 넌 언제 이런 걸 보고 또 그렸어? 누가 그린 건데 당연히 마음에 들다마다지. 승철아, 너 사람 얼굴도 그릴 줄 아냐? 당연하죠. 왜요, 작은 아버지? 그려드릴까요? 그래? 너만 괜찮으면 이 작은 아빠 얼굴 한번 그려주라. 남편은 승철이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자리에 앉았지만 이내 후회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면 그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자세와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은 그걸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주 진땀까지 뻘뻘 흘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아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초상화 그리는 사람들 어떻게 한 자세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아유, 허리야.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동안 서로의 가슴 속에 상처가 많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하호호하며 웃을 수 있는 날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희 부부의 나이도 60대 중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에게 찾아온 변화는 평온했던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불행을 안겨줬습니다. 원래 남편은 기억력 하나는 참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계속 뭔가를 까먹기 시작하더니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며 몸도 그렇지만 뇌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외출을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한참을 문 앞에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당신 비밀번호 안 누르고 뭐해? 여보,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뭐? 아유,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우리 지금 같은 비밀번호 10년째 쓰고 있는데 농담이 좀 지나친 거 아니요? 아니야 여보. 농담이 아니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남편의 반응을 보고 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까먹는 것 정도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 비밀번호를 잊은 데다 당황스러워하기까지 하니 예산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심각성을 느낀 저는 우선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남편은 병원에서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병만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노래말처럼 저의 불안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분께선 지금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인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 병 자체가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데 나중에 좀 더 심해지게 되시면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떨어지게 되실 겁니다. 우선은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복용해 주세요. 남편의 병명은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질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말년엔 조금 평화롭게 지내나 싶었는데 평화로워질만 하면 시련을 안겨주는 하늘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어요. 아이들과 승철이에게도 남편의 알츠하이머 소식을 전했고 그날 독립한 아이들까지 집으로 모여
저희 가족은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약을 계속해서 복용했지만 나날이 기억력이 흐려져 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내가 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지갑은 어디에 뒀는지, 휴대폰은 어디로 갔는지, 매번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승철이는 아직까지도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는 저희 남편을 볼 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작은아버지, 지갑은 여기 있고 휴대폰은 지금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손에 들고도 찾고 있다니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저도 가끔씩 손에 들고서 어디 갔지 하고 찾을 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학을 졸업한 후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승철이는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빴지만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남편을 잘 챙겼습니다. 마치 친아들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승철이에게 고맙기도 하고 하고 있는 일도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쓸 일을 만들어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약을 타고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승철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작은어머니, 내일 혹시 시간 되세요? 내일? 뭐 별일 없긴 한데 왜 그러니? 다행이다. 그럼 내일 전시회 구경하러 오세요. 내일부터 저 작품 전시 시작하거든요. 뭐? 작품 전시? 이야, 우리 승철이 대단한데. 그래, 조카가 직접 그린 작품으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내 당연히 가봐야지. 작은아버지 손 꼭 잡고 두 분이서 같이 오셔야 돼요. 아셨죠? 알았다. 꽃다발 큰 거 사들고 구경하러 가마.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서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것 치고는 굉장히 휑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일단 승철이가 알려준 장소로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저희 부부는 입을 틀어막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승철이와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승철이가 어린 시절부터 그려온 그림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초상화, 우리 부부가 함께 붙어있는 모습, 우리 아이들 그림까지. 그리고 전시된 사진 옆에는 승철이와 저의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군요. 이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개적인 전시회가 아닌 오직 저희 두 부부를 위한 승철이의 선물이었던 거였어요. 그림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승철이가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오셨어요? 예, 넌 이런 걸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난 아무리 찾아봐도 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돌아갈 뻔했네.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찍었던 가족 사진들까지. 작은아버지, 이 초상화 제가 언제 그려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이게 네가 그린 나란 말이지? 네, 맞아요. 저 대학 다닐 때 작은아버지가 집에서 초상화 그려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작은어머니랑 두 분이서 같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이셔서 그린 거고요.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았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기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흐려지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랑 사진들은 빛은 바랄지언정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곳에서 마음 놓고 보고 가세요. 우리가 함께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 사진이랑 그림 보고서 새로운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승철아,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작은어머니. 갈 곳 없던 절 친자식처럼 품어주신 것도 작은어머니랑 작은아버지셨고 저한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두 분이시잖아요. 비록
두 분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세 발의 피 정도겠지만 작은 어머니께는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되어드리고 또 작은 아버지 기억엔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우리를 위해 작은 전시관 전체를 빌려 우리의 인생사와 일대기를 틈틈이 그려 승철인 남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특별한 전시회를 열어준 것이었어요. 우리 부부만의 전시회를 열어준 승철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이제는 제가 두 분을 지켜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잘 커져서 대견스럽구나. 아휴, 시숙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렇게 남편과 저는 승철이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어쩔 줄을 몰랐었네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엄청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동서,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지? 그 불청객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시숙님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님은 과거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허리는 굽을 대로 굽고 머리는 새하얗게 셀 대로 새고 힘이 잔뜩 빠진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서 찾아왔더라고요. 동서는 무슨 동서? 가족관계가 끊긴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동서 타령이야?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본적인 연락 한 통 없다가 왜 지금 찾아오신 건데요? 예전엔 내가 너무 독하고 모진 사람이었지. 이제 와서 사과하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때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미안해 동서. 사과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한들 누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 이까지 사과하러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건 아닐 테고 찾아온 진짜 용건을 말해요. 우리 승철이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승철이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흥,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헌신짝처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힘없고 병든 노인네 되니까 이제서야 아들이 생각나요? 승철인 그쪽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에요. 가슴으로 낳은 제 아들. 그러니까 썩 꺼지세요. 알았어요? 동서. 형님이란 인간은 그렇게 한동안 하소연을 하고 후회를 한다며 찾아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승철이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 그 집 식구들에게 횡당했나 보더라고요. 아들을 버린 천인공날 인간의 말로는 나락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승철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역시나 버럭 화를 내고 다시는 찾아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만큼 승철이가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찾아오면 굵은 소금을 한 뭉탱이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야. 당신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고. 그러게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어? 아무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곱게나 안 보내. 알았어?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씁쓸한 뒷모습으로 돌아가더군요. 어깨가 축 처진 채 말이죠. 아마 남은 인생은 고통 속에 살게 될 게 뻔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여전히 흐려지는 중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저와 저희 아이들 그리고 승철이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흐려지는 속도가 조금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생도 가끔씩 찾아와 남편과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나누면서 기억이 지워지지 않게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승철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얼굴을 그려주고 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이냐고 물어봤더니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주마다의 남편을 기록해 두고 싶어서 그려놓는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남편은 모델이 되어줄 때마다 피곤해했답니다. 다 늙은 노인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려서 뭐해. 그려두고 보고 싶을 정도로 잘생긴 것도 아니구만. 에이, 작은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합니다. 저한텐 작은아버지가 정우성이고 이정재예요. 원래 잘생긴 모델 좋은 모델은
자주 보고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작은아버지, 허리 쭉 펴시고 허리 아프시고 움직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남편에게는 알츠하이머라는 나쁜 병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의 행복만큼은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은 저와 아이들, 동생과 승철이 얼굴까지 기억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뿐인 조카를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지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인 현재 아주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술계에서 나름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또 한 명의 대형 화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삐딱선이로 시선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 승철이 과거를 알고 안 좋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승철이라는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투부 작가님도 동의하셨고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행동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남편의 알츠하이머 선고로 인해 자칫 슬픔에 빠질 뻔한 저희에게 승철이는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으로 저희 부부에게 행복을 안겨다 줬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엔 승철이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여 슬픈 일이 있으시다면 우선 행복해지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 주의하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